먼저 박성재 전 법무장관 재판 얘기부터 해보죠. 어제 첫 공판이 있었죠? 네, 서울중앙지법 형사 33부입니다. 이진관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그리고 직권남용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사실 좀 많이 늦은 느낌이 좀 있죠. 예, 첫 공판에서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를 적극 반대하고 만류했지만 윤석열의 설득에 실패했고 그리고 이 때문에 헌정 질서의 혼란을 야기한 점에 대해서 국민 앞에 매우 송구하고 자괴감을 느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공소 사실은 전부 부인을 했습니다. 언제 만류를 했다는 거죠? 마음으로 냈죠. 구체적으로 그 보도가 나오지는 않았고요. 다만 이제 이전에 그 한덕수 총리의 판결문에 나왔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지는 않는 방식으로 이야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를 했다기보다 본인이 이전에 주장해왔던 걸 반복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덕수의 선고가 난 상태에서 여전히 이렇게 진술한다면 굉장히 모렴치한 태도예요. 네. 그러니까 그 한덕수의 선고에서도 CCTV를 통해서 이미 객관적인 증거들을 다 객관적으로 어떤 이제 일들이 있었는지를 확인한 상태에서 이제 온 국민이 그걸 지켜봤는데 박성재가 뭐 늦은 감이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늦은 거죠. 말도 안 되죠. 이게 어쨌든 1년이 더 지나서 어떻게 첫 번째 재판이 열립니까? 이 주요 임무 종사자에 대해서. 근데 여전히 이러고 있다라는 거는 한덕수가 실패한 길로 이미 본인도 갈 수밖에 없는 처지라는 걸 드러내는 게 아닌가. 이게 지금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게 얘기가 되는 진술입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그러니까 그 박성재 전 장관은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는 이 자리에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고 변호인 쪽에서 주장을 한 반대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대접견실에서 피고인과 한덕수, 여기서 피고인은 박 전 장관이죠. 박성재 장관과 한덕수를 비롯해서 위원들에게 발언 기회를 한 번도 주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한덕수 총리는 판결문에서 그 서명을 그러니까 국무위원들이 이 포고문에 서명을 하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요. 오히려 직접적인 반대에 발언 기회가 없었다라고 이렇게 본인이 강변을 한 거죠. 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저는 이거 관련돼서 일단 마지막 진술은 아니지 재판 중이니까 적극적인 만류를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스스로 모순에 빠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 저 박성재 장관 하면 제일 열받는 게 뭐죠? 구속영장 기각이잖아요. 그 구속영장 기각의 사유가 뭔지 아십니까? 몰랐다는 거잖아요.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법이 우리가 이제 위법성 인식이 없었다라는 의미인데 위법성 인식이 없는 게 왜 없냐면 이 계엄이 합법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위법성 인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 뒤에 위법성 인식이 없었고 이게 합법적 계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 이후에 해야 할 일들을 차곡차곡 했어요. 계엄을 완수하기 위해서. 그러면 적극 가담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적극 만류입니까? 그러니까 이 진술 자체에서도 모순이 있고요. 위법성 인식이 아니었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게 본인이 이제 참석자의 서명을 받아야 된다라는 식의 계엄의 합법적 외피를 만들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법조인으로서 조력을 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이게 합법적 계엄이라고 생각했다면 어떻게 계엄의 위법적인 모습을 보고 합법적 외피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겠습니까? 그리고 계엄 실패하고 나서 이틀 후에 안국동 로펌 열었잖아요. 안국동 로펌에 네, 모여갖고 계엄 관련된 문건도 생산할까. 예를 들면 계엄의 합법성 유법성을 조각할 수 있는 내용의 문건도 생산해서 들고 가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거짓말도 한 거잖아요. 우리 오랜만에 그냥 얼굴이나 보려고 모였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당시 대통령실 법무비서관이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갖고 그 후에 사표를 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을 1년에 놓고 보면 지금 이제 한덕수 때도 마찬가지지만 재판부가 오히려 어떻게 한덕수가 방조입니까? 이거를 공소장을 변경을 해갖고 내란 주요 임무 종사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증거 확인을 한 후에 얘기를 했던 거잖아요. 근데 박성재는 그 증거 확인이 끝난 다음에 지금 공판이 시작된 거라고. 같은 증거잖아요. 근데 같은 증거고 그 증거에 대한 판단은 이미 한덕수 선고문에 담겨 있어요. 재판부가 어떻게 봤는지는. 그럼 최소한 여기 변호인단들도
그거에 맞는 대응을 준비해 와야 되는데 지금 이런 이제 말하자면 입장은 작년 한 2월 달이면 그래 뭐 저렇게 일단은 주장을 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그렇지가 않은 상황에서 1년이나 늦게 시작했는데 이렇게 여전히 얘기하고 있다는 게 좀 약간 어이가 없고 모렴치하죠. 그러니까 판결문 이야기를 좀 드려야 할 것 같은데 이미 그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판결 예고편이랄까요? 이런 게 한덕수 전 총리 판결에 나와 있습니다.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리면 비상계엄을 앞두고 소집되어 비상계엄 선포 시까지 장기간 대기한 국무총리 한덕수, 행안부 장관 이상민, 법무부 장관 박성재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들의 위치를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 및 자유 그리고 법치를 담당하는 지위에 있던 자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또 이렇게 이진관 부장판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 중 단 한 명이라도 문자메시지 등 통신으로 비상계엄 선포 예정을 외부에 알렸다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의 실행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다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하고 있는 위법성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사건 비상계엄은 헌법과 개헌법이 정한 실체적 절차적 여건을 모두 결여한 명백한 위법한 조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평균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인식할 수 있는 것이었고 피고인들 역시 그 위헌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라고 이미 이진관 부장판사가 지난 한덕수 총리 때 한덕수 총리와 박성재 전 장관을 포괄해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장 기각이 이상한 거죠. 네, 맞습니다. 기각이. 그래서 여기서 왜 이상한가를 우리가 외면하면 안 된다. 이게 굉장히 법조 카르텔이 아직도 공고하게 있고 지금 이렇게 이 장관처럼 드러난 사람이 아닌 실제로 뒤에 있는 법조 카르텔 이 내용을 브레인이 있었을 거고 여기 압박을 가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고 저희도 이제 그러거든요. 정관이 없다 하지만 왜 없습니까 사실. 이렇게 친한 관계에서 야 이거 좀 이렇게 이번에 한번 도와주면 너의 인생이 네 이런 전화들과 압박들 저희는 없다 하지 않습니다. 있습니다. 있습니까? 네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이 전화 통화에서 어떤 내용들이 오고 갔는지 그리고 스스로 판단해서 사임도 했다고 생각해요. 제일 먼저 사임을 한 이유도 야 이제 더 이상 가면 안 되겠다 내려놓고 나와라 라는 얘기를 누가 조언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한덕수 판결 논리로 보면 같은 재판 보니까 한덕수 판결 논리에 보면 계엄에 대한 인지 여부, 그러니까 모의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다툼은 없어요. 그러니까 재판관은 그거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재판 과정에서도 한덕수한테 묻는 게 뭐냐면, 오케이, 계엄 당일날 뭐 하셨어요? 계엄 당일날 막을 수 있었던 자리 아니야? 계엄 당일날 어떻게 움직였어요? 요거를 물어요. 박성재가 이 부분에서 답할 게 있느냐? 저는 한덕수보다 박성재가 답할 게 없죠. 왜냐하면 박성재는 실제 자기 산하에 지시를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 법무부 출입국 관리본부에도 지시를 하고 그다음에 구치소 수용 현황 확인하고 수용 현황도 하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새롭게 등장하는 쟁점은 뭐냐면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려고 했다라는 시도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오히려 굉장히 적극적으로 가담한 행위고 이 계엄의 양상을 좀 달리하는 거 아닙니까? 이후 전개에 대한. 그러니까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박성재도 중형이 불가피하고 한덕수처럼 오래 걸리지도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왜 그러냐면 사실 계엄을 선포한 날에 착수가 된 것이지 완성이 됐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 이후에 이제 범죄의 일련 과정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덕수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 계엄에 대해서 사전에 알지 못했고 그래서 공모가 아니다. 박성재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당시에 뭐 합법인 줄 알았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도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근데 지금 이진관 판사는 관심이 뭐냐면 범죄가 완성이 쭉 그 일련 과정에서 중간에 들어가서 적극 가담했잖아. 그 과정에서 공모했잖아. 이 얘기인 거거든요. 이제 그런 점에서 정말 입증이 됐고 그리고 논리도 너무 탄탄해요. 그러니까 박성재와 뭐 한덕수까지 얘기하면 이 당시에 있었던 그 국무위원들이 했던 사실관계가 적합한 근거, 논리적 근거와 입증 증거에 의해서 사실관계가 판단이 되고 법리가 판단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12월 3일 이전에 설령 100번을 양보해서 12월 3일 이전에 내란 혐의를 몰랐다 하더라도 그렇죠. 내란 모의를 몰랐다 하더라도 당일날 국무회의부터 그리고 국무회의 이전부터 참석했던 거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위나 책임으로 보면 법무부 장관보다 총리가 더 높겠지만 그 이후에 행한 일들을 보면 훨씬 박성재 법무장관이 훨씬 더 많은 걸 하지 않았습니까? 법무부 과천에 가서 회의도 하고 뭐 지시도 하고 전화도 하고. 그러니까 비상계엄을 성공시키기 위한 매우 구체적인 지시를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도 마찬가지고요. 예를 들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계엄사령부의 출국 금지 요청에 대비해서 담당자를 대비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출국 금지를 계엄사령부에서 내리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는 그 과정의 실무자를 법무부에서 준비를 시켰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합동수사본부로 검사 파견을 검토하도록 한 이런 점들은 실제로 계엄을 완성시키는 결정적인 구실을 하려고 했던 거죠. 재판부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위법성 인식과 관련돼서는 두 가지 장면에 주목을 한 것 같습니다. CCTV가 대통령실 안에 있었던 점, 그걸 또 우리 국민들이 다 봤고요. 또 하나는 국회 앞에 벌어진 모든 일들, 예를 들면 군인들이 투입됐다든가요. 그 장갑차를 시민들이 막는 그런 장면들을 재판부 스스로가 우리 국민들이 모두 본 것 아니냐라는 측면에서 위법성 인식에 대한 측면은 뭐 아예 전제를 하고 들어가는 듯한 그런 국무위원들도 다 봤을 맞습니다. 테고 한덕수 재판에서 한덕수가 국회에 나와서 비상계엄이 된다라고 하면 해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라고 이제 민주당 국회의원이 묻잖아요. 그게 아마 9월 10월쯤 됐을 때였을 텐데, 그러니까 한덕수가 줄줄줄 말해요. 국회 의결로 해제된다. 그게 증거로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박성재도 막 그래서 이제 한덕수의 증언이 모순되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너는 알고 있었다 이미. 네. 근데 박성재도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나는 계엄 절대 몰랐고 이거 합법인 줄 알았어요. 라고 한다면 그럼 후에 이 지시를 하는데 결정적인 진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뉴욕감찰관이 있어요. 뉴욕감찰관이 밤 12시에 법무부에 들어와서 뭐라고 한 겁니까? 이거 비상계엄 관련된 후속 논의를 하는 겁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렇다고 하니까 던지고 나온 거 아닙니까? 그때 뉴욕감찰관이 계속했던 얘기가 뭐였습니까? 이거 위법이다 라는 얘기를 이미 한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그날 12시에는 위법성 인식이 있으면 그 위법과 관련된 거를 검토해라라는 지시가 있었냐, 이런 부분들을 파고들 거예요. 그러면 결국 박성재는 저는 오래 걸리진 않을 거다. 왜냐하면 이미 한덕수 판결문에 한 4분의 1 정도가 박성재 관련 내용이다. 아니 적극 가담자고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입니다. 네, 그렇죠.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 보이스피싱을 한다 하더라도요, 그 처음에 보이스피싱을 전화한 사람, 그 뒤에 그 돈을 뽑아가지고 그걸 전달하는 사람, 그리고 그걸 갖고 실제 자금을 세탁한 사람을 서로 다 몰라요. 네. 자기가 일련의 과정 등에 무엇을 하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걸 전화하는 사람은 일단은 이제 사기하고 그걸 전달책이라고 하고 그리고 자금 세탁책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그 일련 과정에 각각의 역할을 해서 하나를 완성시킨 거거든요. 범죄를. 그런 것처럼 지금 이 내란도 하나의 일련의 과정, 뭐 일단 선포하고 계획을 짜고 뭐 선포문을 만든 거는 윤석열과 딴 사람들이었겠지만 그 이후에 합법성 외피를 만들려고 했던 한덕수와 그 박성재 장관이 있는 거고, 그 후에 법무와 관련돼서 교도소 상황 체크해서 이제 누굴 보낼지 거기에 그런 거 확인하고, 그리고 지금 출국 못하게 하고 그다음 범죄로 잡아가게끔 하려고 하는 것들은 또 박성재 장관이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련의 범죄에 굉장히 주요 임무로 종사했다라는 게 확증되는 상황입니다. 그게 내란 혐의 외에도 이 김건희 씨 관련도 지금 굉장히 많이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했죠? 일단 그 김건희 씨와 관련된 부분도 내란과 무관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특검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 전 장관은 윤석열과 김건희 씨의 와의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밀접한 정치 공동체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것과 관련돼서 김건희 수사 무마 청탁 혐의를 적용을 했고 이것에 대한 공판이 시작이 된 거거든요. 물론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면 부인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김건희가 2024년 5월 일방적으로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내용도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한 청탁으로 보기 어렵다, 이렇게 본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요, 이제 공교롭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실행됐는지에 대한 확인은 좀 더 들어가 봐야겠습니다만, 당시 2024년 5월에 김건희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내 수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김혜경, 김정숙 여사 수사는 왜 진행이 잘 안 되느냐라는 문자를 보낸 거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5월 말에, 그러니까 한 보름 정도 지난 후에 박 장관이 실제로 법무부 검찰국을 통해서 수사 상황을 보고받은 다음에 지휘부 교체가 일어나거든요. 지휘부 교체가 일어나고 그 뒤로 무혐의 종결 때까지 일사천리로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재판부 판단이 엄정하게 내려질 것으로 또 보여집니다. 지금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김건희 씨한테 어떤 답신을 했는지 그 물증은 지금 아직 안 나온 거죠. 본인은 답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아무도
한 번도 그 관계가 없는데 네. 갑자기 이 대통령 부인이 재재판 어떻게 되고 있나요? 법무부 장관한테 이렇게 문자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답은 하지 않고요. 이게 실무적으로 관계죠. 예. 저는 1차 특검이 실패한 부분이라고 보는데 2024년 5월 달에 벌어졌던 일들에 대한 종합적인 규명에 실패했죠. 그래서 이게 김건희가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냈고 나는 답변하지 않았다. 이런 앙상한 해명으로 박성재가 버틸 수 있었던 사실 이유였고 그때가 뭡니까? 박성재 2024년 2월 달에 임명됐어요. 근데 갑자기 뜬금없다고 했어요. 왜냐면 윤석열과 별로 사이가 안 좋지 않아? 기수도 너무 높지 않아? 이랬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임명되고 나서 5월 달에 누가 임명되는 겁니까? 김주현 민정수석이 임명됩니다. 그러면 이 과정에서 왜 박성재와 김주현이 필요했는가 놓고 보면 이거 이제 김건희에 대한 어떤 이제 방어 논리, 개발 뭐 이런 거에 포인트를 두고 이제 했던 인사라는 것에 대한 규명이 첫 번째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아예 이 인사 자체가 성격이 그거다. 그다음에 24년 5월 달에 이제 그러니까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김건희가 이제 이러저러한 메시지를 보낸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지도부 교체라고 했지만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그 상간에 이 수사팀 자체를 교체해 버려요. 그 물갈이 인사라고 네. 그때 언론도 썼었는데 물갈이를 시켜버려요. 그러면 그게 뭐냐? 김건희가 콕 찍어서 하호영 김한나는 하차시켜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더라도 계속적으로 권태호 실장한테 문자를 보내는 거지. 프로그램이 재미가 없다. 맨날 나오는 사람들 왜 똑같냐? 뭐 다른 사람도 있지 않냐? 뭐 이렇게 보내요. 그러고 나서 그거를 보면 그러고 나서 결과적으로 교체됐어. 그러면 이게 뭐의 힘이냐? 이거는 삼척동자도 다 아는 얘기지. 근데 그래서 이거 부정적 답으로 김한 기자가 나온 거랑 비슷한 거. 그렇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네, 이게 네. 그런 구조에 있는 그러네. 그런 구조에 있는 사건인데 이거에 대해서 이게 이쪽에서 보낸 건 확인이 안 됐어. 이거로 지금 버티고 있다는 것 자체도 수사의 실패를 보여주는 거지. 박성재의 어떤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 이렇게 보기엔 상당히 어렵죠. 근데 여기서 우리 이진관 판사가 그 얘기를 하잖아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일반 상식인이라면 불법성을 인지하였다라는 것과 같이 지금 이 박성재 장관이 말하는 이 논리 모두가 대한민국의 법상식을 가진 누구나 보았을 때 불법성이 인정된다라고 생각되어지고 솔직히 김건희 텔레그램과 관련돼서는 우리가 지난번에도 몇 번 다뤘어요. 정말 브리핑에서 말했던 것처럼 일반 김건희의 변호인이었다. 대한민국 법무장관이 최고의 엘리트 법무 지식을 가진 사람이 혼자만이 아니라 그 법무부 전체의 그 자문관과 정책 보좌관들과 함께 김건희 수사를 돕고 변호하고 있었다라는 걸 누구나 봐도 알고 있으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정말 사법의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판결이 나올 것이고 저는 한덕수 전 총리의 그 23년보다 절대 경하게 나오진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네. 그런 거 보면. 22년 6개월? 좀 더 뭐 23년 꽉 채울 수도 있다. 같이. 근데 저는 지금 말한 대목에서 정권이 교체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약간 좀 답답한 건 뭐냐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박성재, 김주현, 심우정, 이완규 이런 멤버들이 말하자면 안국동에 모였었고 안가에 모였었고 안가 로펌이 아니었냐라는 의혹을 사고 있는 심우정 총장은 가진 않았고 예. 어쨌든 뭐 그런 이제 했던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있는데 그러면 법무부 내에서 지금 이제 법무부 계엄 다음 날 박성재가 법무부 직원을 시켜서 문건을 생산했던 거 아닙니까? 그럼 법무부에서 여기에 5월 달에 2월 달에 이 김건희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조력하거나 이 조력을 담당했던 어떤 문건들이 생산됐다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법무부가 자체적으로라도 감찰을 해봤냐 뭐 이런 부분들이 저는 하나도 지금 나오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법무부도 그렇고 행안부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미 정권이 교체됐으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무슨 뭐 이제 관련 TF를 만드네 뭐 설왕설래들이 좀 있었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떠들썩했던 거에 비해서는 정말로 조용히 조력했던 인사들에 대한 어떤 것들이 전혀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증거가 나오면 사실 허물 수 있거든요. 이제 김건희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했는지 이런 것들을. 근데 사실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죠. 답답한. 그렇죠. 네. 그 TF 총리실 TF가 주로 법무부와 검찰 쪽에 맞춰서 포커스를 맞춰서 하는 게 맞는 것 같긴 해요. 예.